참석해 주신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와 있기는 했지만 일단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비유를 써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 잡히니까 비유를 씁니다. 그런 면에서 건축에 대한 비유도 한 가지 많이 적용이 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생각할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또 건물을 잘 지어야 된다. 둘 다 해당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사람에게 옮겨보면 밑에 화면이 조금 이상한데 성품에 대한 부분하고 재능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람들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으로 생각하면 성품이 기초에 해당되고 또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재능에 해당되는 건데 사람에 대해 나눌 때는 이 두 가지 면을 두 가지 다 동시에 필요한데 이걸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품에 해당되는 것 물론 많은 책들이나 자료들이 재능을 발휘하는 것 그런 부분에 굉장히 교육적인 면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개발이 되고 있지만 성품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면들을 지속적으로 둘 다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성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런 면에서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해 4월 달에 나온 걸 우리나라에서 11월 달에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나올 정도로 많은 반향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 표지가 책을 읽기 전에 표지가 중요한데요. 책 표지 가운데 있는 말이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 이야기다. 삶에 대해서 저자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삶이라고 본 거죠.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저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품격이 있는 사람은 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또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걸 결론을 먼저 저희들이 갖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61년생으로 캐나다 출신인데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고 주로 칼럼을 쓰되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주제에 대한 칼럼을 많이 씁니다. 책이 여러 권 나왔는데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 외에도 보보스, 그 다음 소셜 애니멀 이런 책들은 번역이 되고 안 된 책들도 있습니다. 주로 인성과 도덕성에 관한 책들을 저술을 했는데 테드 강연을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사회적 동물이라는 강연을 하고 17년에는 이력서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초도문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는 5분, 딱 5분에 걸친
테드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 내용이 오늘 인간의 품격에 나오는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와 추도문의 차이 이걸 갖고 그 생각을 계속 해나가다가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2011년에 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 테드 강연을 갖고 같은 해에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저술했는데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에 속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원적인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야 하는데 이 면에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려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면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인간의 품격에서 나름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한 책입니다.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 서문이 삶이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을 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1장에서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이다. 이 전제를 갖고 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품격을 가진 사람들을 2장에서 9장까지 8장에 걸쳐서 9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예와 인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들을 주로 설명하는데 그 설명에 앞서서 배경적으로 서문가 1장이 이 책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10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보면서 좋은 사례만큼 설득력이 있는 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8장에 걸쳐서 자신의 결함을 알고 죄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적 투쟁을 하고 어느 정도 자존감을 얻은 사람 9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이 방향을 정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제목부터 자기가 먼저 정해놓고 나가는 거니까 삶이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투쟁이다. 목차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력서에 들어갈 덕목하고 조문에 들어갈 덕목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줄곧 저자는 생각을 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변에서 최근 환절기라서 그러는지 주변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뭘 대단한 일을 이 땅에 와서 했나 이것보다는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셨는가 구체적으로는 나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력서는 외형적인 성공을 주로 기록하게 되지만 조문을 할 때 덕목은 존재의 중심을 이루는 성격적인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현재의 교육제도는 이력서를 스펙을 쌓기 위한 이력서에 적기 위한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교육제도 자체가 교육이 두 가지 상반된 인간의 본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건가 하는 면에서 저자는 아담 1, 아담 2라는 분화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해답에 대한 힌트로 제시를 합니다. 아담 1, 아담 2에 대한 이야기는 조셉 솔로베이치크라는 유대인 랍비가 1965년에 지은 책이 고독한 신앙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됐지만 제목 자체를 번역하면서도 외로운 믿음의 사람 이렇게 번역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고독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번역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이 책에서 두 아담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하고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성품이 다르다 하는 점을 이제 주의를 갖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품격에 나오는 책에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의 특성 차이를 잠깐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5가지 성공 논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2장 7절과 15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장으로 연결되면서 나오는 아담의 특성은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되는 것, 그 다음 돕는 배필이 필요한 사람, 이런 면에서 도덕적 원리, 예배하는 인간, 사람과 함께하는, 또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 그래서 앞쪽 1장에는 정복하고 다스림 쪽, 그렇지만 2장에는 공존하는 인간, 이런 특성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그 한 인간 속에서 두 페르소나가 있다고 그렇게 본 거죠.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아담 1은 세상을 정복하기 원하는 통제하는, 아담 2는 세상을 겸손히 섬기라는 소명에 순응하는 사람, 또 이런 외적인 아담이 중시되는, 그래서 이 외적인 아담을 생각해 보면 커리어를 추구하고 야망에 충실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력서에 담길 덕목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내적인 아담 2는 도덕적인 자질을 구현하고 분별력을 갖고 선한 사람. 그래서 이 덕목들이 추도문에 담길 덕목들이라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 1은 무엇과 어떻게에 관심을 갖고 아담 2는 왜에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갖나, 삶의 의미를 찾고 관계에 갈망을 하는 인간, 이런 점에서 아담 1은 성과, 성공이 목표가 되고 좌우명이 되는,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대비해서 아담 2는 사랑과 구원이 좌우명이 되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이걸 현대사회적으로 적용을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실용주의 경제학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 따라간다기보다 우선하는 사람, 그 다음 도덕적 논리를 따라가는 아담 2와 같은 사람. 근데 이 면들을 생각해 보면 아담 1에 해당되는 이력서를 추구하는 것은 장점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내 장점을 쌓아가는 것, 스펙들, 잘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깊게 파면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담 2의 성격, 성품을 개발하려면
약점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내가 약한 것, 이 점들을 싸워서 이겨나가야만 성숙한 인간, 온전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에 내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전을 추구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마음과 잘 되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일은 키우지만 아담 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 문화가 되었다. 그래서 아담 일로만 이루어졌으면 세상이 사람 자체가 영악하고 교활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권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성공한다고 그러더라도, 이뤘다고 그러더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면을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인간성을 파괴하게 되고 불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은 초점이 아담 이에 관한 책, 인격 연마의 길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현명한 마음을 어떻게 길러 나갈 건가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인물을 소개하면서도 각각 다 정비를 해나가는 거죠. 인격 수양의 길, 이건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 자신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인격이 수양된다. 우리는 행복보다 더 높은 무언가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발판 삼아서 내적으로 덕을 쌓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때 반복은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대상 영역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약점을 찾아서 보완해야 될 것은 성품에 대한 거고, 그 다음 능력에 대한 것은 약점을 보완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법을 잘 몰라도 되고, 물론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법도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알아야 되지만, 내가 법 전문가도 되고 경제 전문가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개발하는 아담 일에 대한 것은 강점을 살려서 잘하는 쪽이 나가면 되는데, 아담 2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품, 인격에 대한 부분은 약점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잘 나가다가 정치인, 그 다음 사장하는 사람들도, 기업가들도 갑질 이렇게 한번 잘 나가다가 거기 딱 걸려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게 인격적인 약점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격은 약점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도 인품적인 걸 주로 다루기 때문에 약점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는 쪽,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행복은 목표로 삼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행복은 특정 목표의 부산물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1장에서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다, 이 이야기는 18세기 유명한 독일 철학자인 칸트가 한 이야기인데, 인류가 뒤틀린 목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방송한 커맨더 퍼포먼스라고, 미국에서 방송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기뻐하고 있을 것이지만 방송 속에서 나온 분위기는 겸손함, 상감,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종말의 무기를 우리가 들고 있다. 핵폭탄에 의해서 2차 대전이 종료된 것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픔과 의욕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겸양의 문화, 겸손한 문화가 그때는 50년대 되기 전까지는 그게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마음 자체가 누구도 더 나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저자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미식축구 경기를 하는 데에 얼마 되지 않는 이야들을 전진하고 카메라 앞에서 자축하는 춤을 추는 선수들.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자기 광고의 문화,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문화를 먼저 진단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저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아담 1, 아담 2를 아담 2에 해당되는 게 리틀 미,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담 1에 해당되는 빅미, 자기 과잉의 시대. 이 시대에 사는 걸 읽으면서 이전에 해고록, 그러니까 내각에 들어갔던 장관들 중에 이전에는 해고록을 출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해고록을 출간하는 내용은 전부 다 자기 잘났다, 자아자탄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50년대 고등학교 학생들도 내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는데 2000년이 되기도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80% 가까운 학생들이 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명예에 대한 욕구도 또 자아자찬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세대 자체가 능력주의,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런 걸 불러왔기 때문에 내적인 진실성, 도덕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들 추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스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저자가 보는 것은 어느 순간 길을 잃었다.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집 아닌가.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한 대로 인간이라는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 성찰이 평생도록 해야 할 숙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바뀐 것 자체가 도덕적 낭만주의 때문에 인간은 선한 요소가 있다. 이게 그런 가치관이 1960년대 후반에는 완전히 주도적인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누구나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비교의식을 중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한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다시 이제 최근 아담 1은 다른 사람을 이김으로써 성공을 이루어내지만 아담 2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겨내므로 인격을 닦는다고. 그래서 성숙함은 비교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을 게 아니다.
나 자신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숙해지려면 겸양의 계곡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인격에 대한 내리막길을 보고 가장 낮은 점까지 내려와야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겸손의 계곡으로 내려가서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법을 배우고 이 상황이 되어야만 은총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해와 배려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갖춘 인물들 9명을 소개를 합니다. 쭉 책 제목을 보시면 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루기는 그러고 3장에 나온 충동적 반항어가 일궈낸 중용의 미덕 그런 제목의 아이젠하워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젠하워에 대한 이력서, 양력을 쭉 소개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에 15년에 졸업을 하고 5년 뒤에 소령이 되고는 16년 동안 진급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고민도 많고 그렇게 했지만 36년에 중령이 되고 그 다음 쭉 이제 유럽의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고 미국 대통령도 되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점은 인하와 조하, 그러니까 조정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2차 대전 때 유럽 연합군 사령관이 될 수 있었던 게 인하와 조하, 조정자 역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원래 아이젠하워의 성품은 선입견이 그냥 그런 일들을 잘 이루었으니까 평안하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부로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평생 화를 매우 잘 내고 또 격렬한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을 하는 사람. 그래서 처음부터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에도 규율 준수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러면서 2차 대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승리고약한 미스트뱅, 빵 하고 터지는 그게 언제인지 부담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성품이 있었지만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아이젠하워는 생각을 해냈는데, 그게 일기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 분노가 생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냥 덮어놓거나 휴지통에 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분노를 처리했다는 거죠. 분노로는 이길 수 없다. 분노에 휩싸여서는 생각조차 명확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중용과 합리성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과정 속에 1926년, 22년에 파나마에서 폭스 코너 장군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조직 안에서 어떻게 잘 사는 건가, 그 다음 집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배워서, 물론 그게 끝이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루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쪽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2선 대통령을 2번 하고 그 다음 후임이 존 F 케네디인데,
케네디는 취임 연설로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용기를 찬양하고 대담하게 걸음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대비해서 그 3일 전에 아이젠하워는 사라져가는 세계관을 대표하는 연설을 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만심을 경계하라, 신중함, 또 균형을 요구하는 그런 말. 그래서 연설문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균형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서 케네디는 대담하게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된다. 그 사고방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정리를 하면서 리틀미의 문화에서 빅미의 문화로 변화가 되는 것.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되어서 리틀미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문제다. 그래서 한계와 도덕적 투쟁을 강조하는 실제론적인 전통이 사라지고 긍정의 심리학, 자기과시 풍조, 능력주의 시스템 이렇게 바뀌면서 경쟁과 스트레스로 점철된 인간들이 다 되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자체가 외적인 아담 1은 강하게 단련하지만 내적인 아담 2는 무시하는 도덕적 환경, 불균형이 생겨서 사람들은 작은 성과에 만족하고 가진 재능으로 연명하고 맡은 일을 제 시간에 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어떤 임무에도 온 영혼을 바쳐서 몸을 던지지 않는다. 이게 세상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봉사자들을 찾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빅미의 전통은 정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묻도록 장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자한식의 그림이 리틀미로 갈 거냐 빅미를 추구할 거냐 자존감을 중시 자긍심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과 자기중심, 자기과잉, 자기도취로 가는 그래서 리틀미 쪽은 자기 성숙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면 편견, 이기심, 또 조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파괴로 간다고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마무리하면서 겸양의 규칙을 어떻게 행성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함 있는 존재, 뒤틀린 목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이 있다. 결함을 상대로 내적인 투쟁을 멈추지 마라. 다섯 번째가 한편으로 중요한데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라.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내적 투쟁의 목표를 완성해 두지 말고 보다 나은 성숙한 상태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낼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일생 동안 완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정리해보면 그들은 모두 평온함과 자존감이 기다리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겸양의 길로 내려갔다. 겸손과 절제의 품격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여진 그림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젊은이들도 중요하고 나이 든 사람들도 다 중요한 파트에 속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살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 결함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성공이냐 성장이냐 물론 당연하게 둘 다를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성공 지향적으로 가 있으니까 성숙을 또 성장을 지향하는 걸 밸런스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면에서 한쪽은 너무 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강하게 강조한 책, 그래서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맨 처음 보여준 자료로 넘어오면 기초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한데 사람으로 보면은 성품, 재능 둘 다 중요한데 자기 개발의 측면에 있어서 재능은 강점을 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성품은 약점을 보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면에서 어떻게 재능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성품은 무엇을 또 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이상 인간의 품격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질문하거나 또 물어볼 거 있으시면 잠깐 나누지. 아니면 마무리하고 따로 이 부분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린 모임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책과 영화, 또 찬양, 기도회가 다양한 기도회 등으로 다양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품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는 김영봉 목사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또 이후에는 5월 6일 날은 영화 부활을, 또 5월 13일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열린 모임인 만큼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집니다. 페이스북 세종 한사랑 침례교회 또는 유튜브 한사랑 TV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일에도 역시 11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질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임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여지는 모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세상의 변화들과 익숙하지 않는 삶의 변화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안정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마칩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힘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